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몰아가기, 편견, 내 무서움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기 위해 또는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하고 있는 중간에 누가 옆에 와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줍니다. 저 사람 조심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편견이 생기겠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 18년째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이 됐어요. 자, 18년 전에 2000년 사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2020년 현재까지 18년간 감옥에 가둬놨던 사람을 다시 판단을 하겠다, 재심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협회에서 그 당시에 수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재심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약 한 5년 됐고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인데요. 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이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라는 걸 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죄이다 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런데 경찰에서 굉장히 위법적이고 잘못된 강압수사를 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다 라는 걸로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진범을 찾아내는 거죠. 경찰의 위법과 강압수사에 잘못된 점을 꼬집습니다. 언론과 여론에서. 그리고 변협에서도 경찰의 잘못된 걸 질타하면서 무죄다, 이건 범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진범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는 범인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지요. 재심을 청구했다라는 건 어쨌든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흠결이 발생한 이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를 하는 건 어차피 다 경찰이나 검찰로 공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김신혜 씨 입장에서는 물론 재심이 결정이 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진범을 찾아야 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입증의 의무는 끝까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본인이 또 진범을 찾아내야 되는 또 자유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존속살해 사건이에요. 우리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있어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0조 2항에는 존속살해가 있어요. 존속살해는 부모를 죽인 거예요. 부모를 죽인 거 7년 이상으로 더 센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0년에요. 3월 7일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2세의 남성 김씨가 바닥에 숨진 채로 누워 있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의 친딸, 큰딸 김신혜 양으로 밝혀지고 지금까지 감방에 있습니다. 희대 존속 살인 사건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서 이 김신혜 양이 정말로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씨였습니다. 자, 김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둘러봅니다. 근데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라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 이 마르샤의 앞부분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그 앞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외상이 없어요. 외상,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는데 부딪힌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 그러니까 0.1 이상의 면허 취소니까 만취 그 이상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술도 마셨지만 그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라 불려지는, 수면제는 아니고 수면제보다 좀 약한 거, 처방전 없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실라민이 13.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13.02 마이크로그램의 양이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수면제를 먹여서 죽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끝난 거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하고, 살해한 시신을 도로에 유기했고, 그거를 교통사고로 조작하기 위해 어떤 마르샤의 라이트 조각을 갖다가 놨다, 앞에다. 3월 9일 새벽 0시 10분,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48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살이었던 큰딸 김신혜 씨를 체포를,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다 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인 2000년 1월에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주장입니다. 살해의 목적은, 직접적인 목적은 여기에 추가되는 게 보험, 사망보험금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김신혜 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어요.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 유도제 30알이 든 양주를 간에 좋은 약이다 라고 속여서 먹이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 후에 아버지가 잠들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교통사고처럼 꾸미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김신혜 씨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고모부가 김신혜가 죽였다고 나한테 실토했습니다 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걸 목적으로 보면 본인이 자백한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의 알리바이가 부재 상태입니다. 김신혜가 큰딸 김신혜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 살인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재판에서 이 대법원은 그녀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후 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그런데요, 김신혜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인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라고 본인은 강요를 받았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 거짓 자백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김신혜를 동정한다며 이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경찰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자, 그런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신혜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버지를 안 죽였다고 끝까지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좀 괘씸하게 봤을 수도 있겠죠, 재판부가. 자,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의 사실과는 반대로 정상 참작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중형을 때려버렸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이유에서였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더 용서해 주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왜? 자기가 처음에 자백을 했잖아.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게 맞다라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장을 했어. 자백을 했어. 내가 죽였다고를 했어.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성추행한 사람이 아니다. 난 살해도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 당신이 선처를 바라지 왜 이렇게 오히려 중형을 재판부에서 막 혼내키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 아버지가 나를 성추행한 사람이 되는 게 싫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자기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다음에 친엄마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계모,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둘을 딱 잘라서 반씩 나눠가자라. 이러니까 그 허위 주장을 했던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친엄마는 제가 엄마가 아닙니다라고 하죠. 자, 친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신혜의 주장을 보면서 이 대목에서 과연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신혜는 현재 교도소에 18년 동안 복역 중이고요. 한결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김신혜가 주장하는 근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김신혜가 알리바이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경찰이 한결같이 김신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는요, 사건 당일에 김신혜의 알리바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신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로 갑니다. 8월 6일 오후 6시경에 김신혜는요, 렌트한 차량에 시동을 걸어요. 고향인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 굳이 서울에 살던 김신혜가 완도에를 왔냐?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냐가 아니고,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바로 전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를 렌트해서.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김신혜 씨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 이 남동생과 함께 완도로 일주일 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강아지만 놓고 당일 남동생과 함께 올라오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 남동생이 3월 1일 날 내려갔던 남동생이 자기가 할머니 집에 더 있겠다라고 막 떼를 쓴 거야. 그래서 결국 김신혜 씨만 그럼 며칠 있다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고향 친구 중에 절친한 친구가 한 명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4일 후인, 그러니까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건 3월 7일이고 김신혜 씨가 내려간 건 3월 6일이고요. 3월 5일 날 친구의 집들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한 후에 다음 날인 6일 완도에 내려가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오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 좀 어긋나게 된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5일 새벽, 그러니까 내려가기 바로 전날이죠. 5일 새벽에 집 앞에 주차된 차가 누군가가 이렇게 받고 충돌을 하고 도주한 사고가 나요. 그 전날. 결국 부서진 차에 수리를 맡기는 등 일처리를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광주로 출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신혜 씨가 광주 친구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겠다라며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6일에도 김신혜 씨는요,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가지 못해요. 아침에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전날 고향에서 왔던 친구들이 벌써 집으로 다들 돌아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들이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전화를 건 곳은 집이 아니고 할머니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완도에 있는 할머니 집. 남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내가 광주를 굳이 안 내려가게 생겼으니까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광주 집들이가 취소됐으니까 내려갈 일이 없어졌어. 그냥 너 혼자 버스 타고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자, 그 다음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했더라면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나가 통장으로 차비를 보내준다라는 말도 곁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동생이 자기 내려와서 데리고 가라고 떼를 썼대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김신혜는 다시 좀 전에 집들이를 취소했던 광주 친구에게 또 전화를 해요. 다시 내가 완도를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집들이 들를게 라고 완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도 또 해요. 고향 친구인 박씨, 권씨 등에게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갈 테니까 친구 구두가게에서 만나자 등의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사람의 어떤 상황은 아니었지 않을까요? 친구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 다 김신혜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도를 내려갔다라는 경찰 수사기관의 결론과 주장과 반대되는 거죠. 왜 알리바이를 대지 못했냐? 나 알리바이 됐다. 알리바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왜 고모북 살인을 범했다라는 김신혜가 나에게 말했다라는 고모부의 말은 채택을 유죄의 증거로 하고 이 친구들의 주장은 채택이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려는 의도,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왜곡이 된 것으로 변경된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진 김신혜 씨가 완도를 향해 가다가 대전 부근의 어느 휴게소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자, 아버지가요 동네 주민 2명하고 항상 그랬듯이 술을 마시는 중이었대요. 자, 김신혜 씨가 아버지에게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조심해서 내려와. 닭죽 쏜놨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딸이 완도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상황이죠.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증언한 사람은 2사람의 통화를 또 옆에서 들었던 마을 주민이에요. 자, 통화를 마친 아버지 김 씨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딸도 내려오고 있는데 술 좀 그만 마셔. 사이가 뭐 나쁘지 않았다,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니까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이다, 오히려. 내가 완도에 도착한 때가 3월 7일 오전 0시 55분입니다. 이때는요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대략 5시간 전입니다. 그날 김신혜는 집으로 들어갔어야 했지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 친구들과 한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구두가게에서 보자고 약속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나 내려가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구두가게에서. 그래서 마을 입구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 박씨와 통화를 해요. 오늘 보자, 내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 1시가 넘었잖아, 지금 도착한 시간이. 그러니까 그럼 내일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이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또 다른 친구인 권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도착했다고 말해주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도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또 전화를 걸게 된 것이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는 왜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당신이 할머니 집으로 갔냐, 왜 5시간 동안 뭐 했냐 이러는 거야. 자,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있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18살짜리 여동생입니다.
김신혜는요, 이 여동생 김양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 라고 물어봤고, 이 김양은 오빠랑 할머니는 잠자고 있고 자기는 만화 그리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김양은 언니에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어 라고 말을 해요. 평소 아버지 김씨가 술주정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릴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었대요. 김신혜는 술 취한 아버지 곁에서 피해 있으려고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죠.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난폭한 성격으로 바뀌기를 비일비재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경찰은 김신혜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범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동생 김양이 언니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그때 방금 전 집에 갈 생각이 있었다가 없어진 김신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질문에 당황하며 엉겁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검문소 앞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이 검문소 앞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검문소 앞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김신혜 그 말 때문에 김신혜 씨가 18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빌미가 됩니다. 결정적 의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도에 도착하고도 자신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을 왜 속였냐는 거죠. 그 속인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김신혜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고도 친구부터 먼저 만난다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술에 취한 아버지와의 접촉을 또 피하고도 싶고 친구 권 씨를 만나려고도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으니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는 결과적으로 못한 거예요. 여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에 다시 친구 권 씨에게 전화를 하긴 했대요. 다행히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앞서 친구와 같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또 내일 출근도 해야 내가 나갈 수 없다. 다음날 보자. 뭐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 많잖아요. 왜 우리가 뭐가 좀 꼬이려면은 내가 막 잘못 오해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여기에 꼭 맞췄어야만 했을까, 경찰이. 자, 이날의 일에 대해서 두 친구는 이 김신혜 씨의 1심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을 해요. 그날 밤 친구인 김신혜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위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한다고 친구들이. 그러면서 두 친구는 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확인된 김신혜 씨의 행적입니다. 이것이 경찰이 알리바이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해요, 김신혜 씨가. 근데 일단 용의자로, 강력한 용의자로 본 거겠죠. 김신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 당초 경찰은 김신혜가 자기 발로 와서 자백을 다 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김신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라고 토로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 근데 네가 죽였다고 해라. 그러면 좀 처벌을 덜 받을 것이다. 네가 대신 알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할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김신혜 씨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 고모부가 김신혜가 나한테 자기가 아버지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라고 고모부가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본인은 고모부에게 자기가 자백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니까요. 3월 8일 밤 11시 20분경에 고모부가 자기를 불렀대요. 야,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 난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볼 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경찰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에 하나를 이제 더 얹죠. 보험금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 경찰이 주장한 보험이 총 8개인데요. 그 8개 중에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이거는 이제 사망을 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기보다도 뭐 상해, 뭐 아버지에 관련된, 아버지가 이제 아프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케어를 위해서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보험에서 얘기하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뭐 그런 룰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미 김신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범행 도구인 수면 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실제로 나온 건 아니라니까. 수면 유도제 30알을 양주에 섞어서 먹였다라고 하지만 그 양주병도 뭐 실제로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면제를 갈아서 넣었다라고 했는데 수면제를 갈아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그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실함인 13.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이 양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수면제 30알이 아니다. 그 이상의 100알 이상을 먹어야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이 독실라민 13.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양주병에 넣어서 했다라고 한 게 이제 검찰에까지 다 올라가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김신혜 씨는 콜라병을 앞에다 놓고 페트병을 이렇게 그려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그리고 500ml짜리 양주병이고 플라스틱 소재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양주. 자, 여러분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양주 보셨습니까? 500ml 자체가 있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던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영장 없이 합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서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법적인 수사 행위입니다.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고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고 김신혜가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서명을 하라고 닥달했는데 그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재심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변협은요 2015년 2월에 공식 보도자료를 냅니다.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힙니다. 사건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현하게 한 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 지금의 교도소는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 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신혜 씨는 속옷이나 양말바닥 등의 기록을 해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낱낱이 정리하면서 쉼없이 세상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 고로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재심 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심의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됩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 사법 역사상 최초라는 거죠. 자, 검찰은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바로 항고를 했어요. 하지만 2017년 2월 11일 2년 후 광주 고법에서 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하겠다는 거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 10월 3일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합니다. 2년 전에. 살인사건입니다. 술과 치사량의 약을 먹여서 노상에 버리고 갔어요. 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뭐 차 부품도 앞에다 놓고 갔지만 누군가 살인을 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즉 피해자는 있어요. 경찰은 딸이 5시간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모아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 3심까지 가서도 그게 확정이 돼서 현재 18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신혜 씨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가족의 사망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몸도 성치 않은 아버지였을 것이고 물론 술도 드시고 뭐 그렇기는 했지만 이러한 날벼락 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김신혜 씨를 포함하는 이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대 후반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정말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상황이라면. 자, 경찰은요 김신혜를 아버지를 죽인 정말 천인공노할 존속살해범으로 단정짓고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혹시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단 1%를 보존하면서 이 김신혜 씨의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어땠을까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김신혜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알리바이는 사실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들을 보강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런데요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범인을 잡는다면, 사실은 이게 범인을 잡는 일은 경찰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경찰은 오직 김신혜 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때도 그랬고 라는 판단 하에서는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전부 다 배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18년 동안 자기는 무죄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그 1%, 99%는 범인이 확실하지만 1%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만능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쳐넣는 거는 맞긴 하지만 100%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본인이 자백을 시종일관 하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처음에 자백을 했다라서 치더라도 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다라는 거. 아버지 사망 이후 48시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살인의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라는 거. 물론 진범일 수도 있죠. 밝혀진 건 없지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고모부는 왜, 고모부면은 누굴까요? 고모부면 아버지의 누나 또는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럼 매형과 처남 관계죠. 매형과 처남. 여러분 혹시 처남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매형 있으십니까? 남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피가 안 섞였어요. 또 한 가지는 밑에 이 아이가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요. 근데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뭔가 사연이 좀 있어 보여, 제 생각에. 고모부가 왜 굳이 큰딸에게 네가 죽였다고 해, 동생이 죽인 것 같으니까 라고 경찰에게 빠르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동생에게는 동생이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동생이 죽인 것 같으니까 라고 김신혜 씨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또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고모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파보지 않았던 것일까? 완도라는 곳이 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역사회일 것 같아요. 소규모 도시일수록 매우 좁죠. 굉장히 여러가지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경찰은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고모부가 굳이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라고 김신혜 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김신혜 씨와 남동생이 접촉하는 걸 막고 빠르게 48시간 안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경찰은 했으며, 왜 남동생이 죽였다라고 어떤 근거로 속단을 한 것인지.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집하고 7km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대로변에 누워 있었는데 수면제를 먹고 술을 진탕 먹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마르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서진 조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라고 큰딸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에게는 얘가 죽였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자백을 하라라고 한 고모부의 이유가 뭐죠? 18살짜리 고등학생은 마르샤를 타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면허증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마르샤가 있었다라는 걸 고모부가 몰랐을까요? 근데 왜 동생이 죽인 것 같다라고 단정을 했을까요? 사이가 안 좋아서요? 사이가 안 좋으면 다 죽입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자, 김신혜 씨는요 18년 동안 감옥에서 만약 본인이 무죄라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경찰의 위법 수사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18년째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무죄라면은요,
유죄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 1%는 왜 배제를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가 그리고 김신혜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이 결정됐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김신혜 씨가 무죄라면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방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신혜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진범을 잡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년 전 30년 전 진범도 찾아냈습니다. 마르샤 조각,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마르샤의 부품 조각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밝혀야 하고, 수면제 독실아밀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완도가 지역사회 아닙니까? 멀리 가서 광주나 뭐 어디 가서 사왔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멀리 뭐 사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면 유도제를 그 다량으로.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구랑 술을 먹었는지, 그 동선에 대한 파악은 과연 전부 다 된 것인지. 지금 2000년이면은요 여러분, 아주 그 CCTV가 전혀 없고 막 굉장히 이 인권 의식이 없고 그렇게 막 이렇게 미개한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범인을.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무죄이거나, 살해범이라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데 급급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다 나오고 내가 자백까지 했다라면 선처를 또는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왜? 아버지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독실암인 구매를 한 사람, 그리고 구매 여부, 그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단서들.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동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봐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지체장애 3급이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고 또 만취 상태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움직였겠습니까? 누구와 이렇게 술을 먹었는지. 자, 경찰의 주장은요, 2층에서 아버지가 술이 만취 상태였고 김신혜가 아버지를 끌고 내려왔다. 2층에서. 아니면 뭐 따라 내려왔다. 근데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지체장애 3급이 있는 이 상황에서 2층 계단을 내려오거나 같이 끌고 내려오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외상이 없다. 500ml의 PT는 있지도 않았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독주는, 일본산 독주는 없었다. 행손이 처리를 하지 말고 큰 딸을 집어 넣어야지 이득을 얻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 사실 이 범인이 김신혜가 아니고 따로 있다라면 그걸 수사기관에서 잡아야 되는데 잡고 싶네요. 꼭.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